이것이 정치다. 오늘은 현경병 전 새누리당 의원, 장성호 건국대 교수, 정장선 전 민주당 의원, 유영아 정치평론가 이렇게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김정인 수고했습니다. 자, 김종인 전 의원을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표가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습니다. 이 영입 효과가 과연 어느 정도 될지 이 문제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정장선 의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 박사께서는 가끔가다 저보고 그런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만나면은 야당이 잘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선대위원장이 되셨네요. 그래서 앞으로 기대도 되고 또 뭐 걱정도 하신 분도 계시는데 아마 이제 오늘 저도 처음 듣고 좀 놀랐습니다만은 이분이 이제 아마 호남에서 활동을 하시지 않으셨지만 호남 출신이라는 것, 그다음에 이제 야당이 이제 경제에 너무 무관심하다, 경제에 신경을 안 쓴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경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런 부분, 그다음에 또 이렇게 너무 진보적인 급진적인 이런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런 측면에서는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야당 상황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안 좋기 때문에 얼마큼 수습을 할지, 그리고 이 선거 평가 작업도 시작해서 상당수 진척이 돼 있기 때문에 선대위원장으로서 얼마큼 소신껏 할 수 있을런지, 또 개성도 강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큰 변화도 예상되지만 또 갈등도 어느 정도 예상이 돼서 정말 많이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요? 네. 뭐 오늘도 탈당자가 있었는데 이런 탈당 러시를 좀 저지하는 효과가 혹시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미 탈당하실 분들 상당수 탈당을 한 상태였고요. 박지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늦었다 이제 이런 표현까지 하기 때문에 아마 맞게나 아마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수도권에 이제 상당수 의원들 있잖아요. 그동안 많이 고민도 하고 갈등이 많았던 건 사실이었거든요. 이런 분들을 어떻게 수습할지가 이제 핵심이라고 보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현경병 의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국민의당에서 윤여준 전 장관을 창당 공동준비위원장으로 영입을 했기 때문에 일종의 맞불놓기 성격으로도 봅니다. 이건 그러면 국민의당을 겨냥한 겁니까? 뭐 그런 점도 있다고 봐야죠. 당연히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얼굴, 상징성 이게 필요했기 때문에 뭐 일정한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만은 다만 제가 볼 때는 김종인 전 장관 이분이 오랫동안 그 여권에서 계셨던 분이고 또 그 전두환 정권 때부터 해서 노태우 정부,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곳곳에서 이렇게 몸을 담아왔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렇게 참신성에서는 뭐 그다지 효과가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볼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분들이 국민적 인지도란 차원에 봤을 때는 국민들이 이분들을 아느냐 이거죠.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정치권에서의 바람 정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좀 현경병 의원 말씀대로 김종인 의원이 뭐 여권에 몸을 담은 세월이 꽤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야당을 안 했다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로 고민이 깊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삼고초려를 해서 모셨다 또 이렇게 전해지고도 있어서 저희들이 이 영입 과정을 좀 정리해 봤는데 리포트를 보시고 또 두 분의 말씀 듣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이 김종인 영입, 이 문재인 대표로서는 확실히 승부수라고 생각하고 이 카드를 뽑은 것 같습니다. 그냥 김종인 의원만 영입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직도 내려놓겠다는 얘기고, 그리고 또 천정배 의원과의 이 야당 통합 얘기도 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무너져 내렸던 이 더불어민주당이 좀 반전의 모멘텀을 이번 김종인 영입을 통해서 찾겠다고 하는 문재인 대표의 의지가 읽히긴 하는데 과연 그 의도대로 될지요. 자, 유영아 평론가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종인 전 의원은 물론 이제 부정적인 평가 흔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과거에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 그러면서 또 이제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까지 하고, 그럼 여야를 넘나든 그런 이제 좀 부침이 많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부정적 평가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현재로 봤을 때 상당히 스펙트럼이 다양한 여러 가지의 중도라든가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포괄할 수 있는 그러한 상징성이 있는 인물이 아니냐.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 대표가 공을 들여서 이제 선대위원장으로
단독이죠. 단독 선대위원회 내세운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점에서 좀 몇 가지 의문이 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효과를 볼지, 물론 상당히 바뀐 모습을 보이는 건 사실이죠. 더불어민주당이 과거와 같이 뭐 민주대 반민주 구도, 또 이분법적 구도 이런 거 탈피하면서 뭔가 좀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형태의 정치 형태로서 이번 선거를 치르겠다, 이러한 적극적 측면이 있는 반면에 과연 이런 부분들의 진정성을 아마 저런 유권자들이라든가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들이 한번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과거에 진짜 뭐 낡은 진보라고 안철수 의원이 공격했을 때 그 진보 세력, 통칭 이제 친노라든가 386 운동권 세력들이 그러면 진짜 진정성으로 바뀌는 것이냐, 변화하는 것이냐. 저는 그런 부분이 좀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왜 우리들이 현재까지 이런 비판을 받고 있고 대안이 없고 또 현재의 야권 지지자층들을 실망시켰고 그래서 향후에 권력 교체, 정권 교체도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한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희생을 할 것이고 어떤 기득권을 내릴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자기 반성과 진정성이 먼저 보여야지만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결합도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무성 대표가 이 김종인 영입 소식을 듣고 선대위원장으로 훌륭한 분을 모셔갔네, 대여를 가져간 것,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면 김종인 영입을 새누리당에서 상당히 뼈아프게 생각한다, 이런 점도 될 거고, 또 그런가 하면 아까 잠깐 언급이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국민의당을 의식한 것이다. 뭐 어느 쪽이 더 아플까요? 아프다고 보지는 않을 겁니다. 별로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덕담 수준에서 한 것이고 김종인 지금 선대위원장을 영입했다고 해서 이 판이 새롭게 변화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이 아까 우리 기자 멘트에서 만시지탄이라는 말이 가장 정확하게 저는 표현을 했다고 보는데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엄청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김종인 카드를 씀으로써 첫째는 진보정책 색채를 훨씬 더 왼쪽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호남 지역을 사수할 수 있다는 가능성, 이걸 가지고 했는데 이미 이것도 늦었고, 그리고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이미 지난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보수와 진보가 같이 공유하는 복지담론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경제민주화라는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김정인 위원장을 영입했다는 것은 그만큼 효과는 크지 않고, 지금 핵심적인 것은 호남에서의 반 문재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분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카드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그래요? 때 문재인 대표가 지금 대표직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미 늦었고 어차피 호남, 저는 안철수의 어떤 신당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밑에는 호남에 지금 있는 DJ 동교동계가 지금 그 안철수 의원을 얼굴로 해서 지금 스크럼을 짜고 있다고 보고, 이것은 총선에 지나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고. 김종인 영입이 문재인 대표의 또는 더불어민주당의 승부수가 되기는 역부족이다, 이미 늦었다, 이런 분석이시죠? 저는 뭐 동의하십니까?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김종인 박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마 의욕을 가지고 일을 추진할 거고요. 또 아마 그런 부분을 제가 볼 때 들어올 때는 문재인 대표 상당히 얘기를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 잔존에 있는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흔히 말해서 본인이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건 사람일 수 있고요. 또 노선일 수 있는데 이런 걸 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갈등이 크게 일어날 수 있고, 이게 이제 국민들한테 신선해 보일 수도 있고 이게 큰 갈등으로 갈 수도 있어서 좀 미지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조금 이게 정말 이 더불어민주당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지만 일종의 혼란이 또다시 증폭되는 당내 것으로 될 수도 갈등과 반발이 커지면은 그런 걸 어떻게 수습해낼 힘과 그런 기반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현경병 의원은 이 김종인 전 의원의 그 이력이 전두환 정권 때부터 시작되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참신성이 있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어쨌든 야당, 특히 이 문재인 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은 그 점에서 좀 일종의 이 결벽주의 같은 게 있는 그런 정치 세력이거든요. 그 점에서 이 문제가 혹시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이건
총선 승리를 위한 영입이니까 문제 없다고 그냥 넘어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후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후자가.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이 요즘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중도 개혁을 딱 위치 정하면서 어디로 갈 것인가, 뭐 개혁으로 갈 것이냐, 진보라면 어떤 진보를 할 것이냐, 뭐 특별한 중립성을 아직 내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김종인 위원장 물론 상당히 스펙트럼도 넘고 상당히 다양성이 있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은 과연 선거용으로 일반 유권자들이라든가 기존 지지자층들이 이 선거용으로서의 선대위원장 아니냐 일단은 그렇게 볼 가능성이 크다. 뭐 저는 새누리당 경력 지난번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1등 공신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런 사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일하는데 별로 지장을 안 줄 거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일단 스펙트럼은 넓힐 수 있고 국민의당과의 경쟁 부분에서 역할을 하겠죠. 예. 저 잠깐만 하면 예, 말씀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선 정도면 그것이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총선이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치러지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국민의당이 일정 부분 수도권에서 전반적으로 후보를 낸다고 했을 때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마지막 무기는 저는 선명성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갔을 때 과거에 열린우리당 창당했던데 그 정신, 최초의 정신, 물론 마지막에 실패했지만 그 정신으로 국민들한테 다가가야지만이 세력을 복원할 수가 있고 세력을 유지할 수가 있지. 여기에서 온갖 다른 세력들이 들어와서 이것을 뭐 계속 참신하다고 하고 들여다보면 네. 이 정당의 정체성이 좀 없어지면 알겠습니다. 있는 네. 집토끼도 저는 날아간다고 봅니다. 그래요. 저도 예. 한 가지만 더 보태도 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예. 지금 실질적인 차원에서도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제가 우리 김 장관님을 존중하지만은 다소 비판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문재인 대표나 이런 분들이 그 인재 영입이라고 해서 10분을 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대부분이 호남입니다. 그리고 이분도 방금 전에 정장성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김종인 장관님도 결국 그 전북 순창분이거든요. 그래서 호남 세력을 놓고 안철수 신당, 국민의당의 기세를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본질이 있고 또 여기에 더해 가지고 지금 기본 문재인 대표 뒤에 있는 이 친노 세력들이 외피를 덮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아마 이런 본질적인 변화가 없는 한은 이런 어떤 인물 한두 명 내세운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뭐 그런 변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제는 권노갑 고문과 동교동계가 탈당을 했고 내일은 정대철 고문이 탈당을 한다고 그럽니다. 또 이 탈당설이 나왔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탈당을 했어요. 뭐 김한길 전 대표도 그렇고요. 뭐 주승용 최고도 그렇고. 박영선 의원 이름이 처음부터 계속 나왔는데 아직 태도를 결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인 전 의원이 박영선 의원을 직접 만나서 탈당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청도 했다 그러는데 박영선 의원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상징성도 있어서 이 탈당 여부가 관심을 받는 거죠. 탈당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지금도 좀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네. 보면은 저 김종인 박사하고 우리 박영선 의원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근데 네. 이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두 분이 무슨 깊이 상의하고 이렇게 선대위원장을 맡은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박영선 의원이 두 가지 고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오랫동안 머물다왔던 당을 나간다는 부담감이 크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기가 정통 야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또 하나는 지금 지난번 대표할 때 흔히 말해서 친노 세력이라고 하는 그분들한테 워낙 많이 당했다, 워낙 심하게 당했다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깊이 갖고 있어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운찬 총리나 이런 분들과의 교감 속에서 이제 경제 문제. 그런 문제에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도 갖고 있어서 이런 복합적인 게 아직 얽혀 있어서 아직도 결론... 제가 볼 때는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김종인 박사 선대위원장이 된 것이 어떤 역할을 줄지는 제가 궁금합니다만은 지금도 아마 깊이 고민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그 천정배 의원과의 통합 얘기를 문재인 대표 쪽에서 그동안 계속 해왔어요. 천정배 의원은 뭐 지금의 더민주당과 통합할 생각은 없다. 이게 딱 선을 그었는데 천정배 의원 또 천정배 의원이 주도하는 게 좀 국민회의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움직일 것 같습니까? 유영하 평론가. 지금 현재 천정배 의원의 국민회의 가칭
국민의힘인가요? 국민의힘가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이 출연하면서 상당히 네. 호남에서의 입지가 줄어들었죠. 그래요. 그러면서 주도권에서 밀려난 건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천 의원은 자기 나름대로의 뭐 개혁이라든가 이런 걸 강조하고 있는데 과연 현재 문재인 대표와 친노 세력이 중심인 더불어민주당과 천정배 의원이 같이 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건 그럴 가능성은 없다. 만약에 그 더불어민주당이 진짜 변화한다면, 제3세력으로 변화한다면은 문재인 대표가 실질적인 이소태를 하고 새로운 세력들이 통합의 움직임을 갈 수 있는 새로운 세력들이 당의 중심을 차지해야 한다 그러면 네. 전정배 의원이 상당히 그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상태로 아마 총선을 칠 거라고 예상이 강한데 그런 가운데서 천 의원이 통합을 한다? 그런 것은 상당히 그럼 국민의당과 예. 같이 하는 겁니까? 국민의당하고 같이 하려고 하겠죠, 당연히. 예, 그래요? 저는 뭐 그렇게 둘 중에 봅니다. 하나를 하겠죠. 뭐. 그럼 또 따로 할. 따로 하기는 어려울 것 그러니까. 같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국민의당 얘기인데요. 그 총선 연기론 나왔죠. 네. 총선 연기론. 어떻게 보십니까, 장 교수?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예. 자신들이 지금까지 입법화를 하지 않고 입법화를 하지 않고 선거구를 획정하지도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안철수 의원이나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도 현직에 있어서 그걸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 있을 때 하지 않고 지금 쭉 끌면서 저는 2월 말까지 간다고 봅니다. 이거 선거구 매 문제가? 선거구 획정을 2월 말쯤 해서 한 달 전에 결정해서 이제 선거를 치렀는데 네. 지금도 아마 2월까지 이걸 끌고 가지 않을까. 이것은 뭐 기득권의 어떤 갑질 행태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데 네. 예산 같은 어떤 선진화법에 이런 것이 규정이 돼 있으면 할 텐데 지금 그것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끌어 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선명성을 그리고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국민의당에서 선거를 연기하자.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게임의 룰이 바뀌어지는 안 됩니다. 근데 왜 연기론 주장을 하고 나왔을까요? 연기 주장은 본인들이 창당의 준비가 안 됐다고 봅니다. 지금 창당 과정을 보면 지금은 그래도 이제 당명도 정하고 했지만 인적 구성이 본격적으로 오면 내부적인 갈등이 상당히 엄청나게 커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이렇게 봤을 때 안철수 세력이랑 기존의 민주당, 구민주당 세력이랑 해서 동교동계랑 이렇게 3파전에서 어떤 인적 어떤 갈등이 상당히 증폭될 텐데 네. 이렇게 되면은 선거 준비할 시간이 거의 네, 없다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예. 예.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걸 갖다 진짜 뭐 선거를 연기하자고 이렇게 해서 한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아마 양당 체제에서 이 양당의 문제점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치적인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발언이다? 또 실제적으로 국민들의 여기에 분노가 크고 있기 때문에 양당 체제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총선 연기는 여태까지 진짜 이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전쟁 중에도 선거를 했지 않습니까? 6.25 때. 예, 6.25 때.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이건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한번 이렇게 해서 연기를 한번 하면은 계속 이런 전례를 만들어서 나쁜 전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또 양당이 이거에서 비난하는데 양당이 비난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럴 시간에 빨리 이 선거구 획정을 빨리 당량을 넘어서 빨리 결정을 해줘서 이런 코미디가 없도록 다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연기론이나 또 그걸 비난하는 양당이나 예. 예, 국민들 앞에 무슨 할 말이 있다고 그런 예, 말씀이죠. 예. 불출마 선언했더니 마음이 편하신 모양이에요. 예,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번 그 선거구 획정을 놓고 불법적인 상황이란 것은 분명합니다. 예. 그렇지만 사실 그 관행처럼 17대부터 2월 말에서 심지어 3월 초를 넘겨서 선거구 획정이 늘 되어 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예비 후보 제도도 17대부터 다 있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불법적인 상황을 놓고 초법적인 발상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연기론 자체가. 여야가 지금 그 선거구 획정이 최대 정치 현안인데 해결 못하고 있는 이런 정치 상황에 대한 지적인 것 같은데 정치적인 정략적인 접근이 아니냐 보고 무엇보다 제가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나마 우리가 지금 선거일이 정해져 있어서 제도화된 게 그나마 진일보한 건데 이번에 만에 하나 연기가 된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만성적으로 벌어질 거 아닙니까? 예, 유행아 평론가도 한 만성적으로 한다고 해서 지금의 공정한 룰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욱더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선거 연기라는 것이 뭐 선거법상에는 대통령이 천재지변이라든가 부득이한 사유라고 나와 있지만은 현재 120일 전에 예비 후보들이 선거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못하고 있는 것은 양당의 국회의원들이 현재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저는 그 선거법 획정이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너무나 네. 뭐 할 것 같은데 안 하고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런지도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은 이거는 공정한 게임의 룰을 보장하지 않는 것인데 네. 지금 그래서 아마 경기도 남양주인가요? 거기서 예비 후보가 헌법재판소에 이 문제를 네. 소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네. 저는 만약에 구정 전까지도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구정 이후에도 그럼 선거가 획정이 안 돼서 예비 후보들이 제대로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없다. 그 대신에 현직 국회의원들은 계속해서 얼굴을 알릴 수 있고 하여튼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러한 선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저는 얘기를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 뭐 선거구, 그러니까 총선 연기, 이 총선 연기는 뭐 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뭐 강력하게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성토하고 나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연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영하 평론가나 또 다른 분들도 분석하면서는 이게 저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지키기 위한 일종의 짬짬이 의혹이 짙다. 지금의 선거구 이 부재 사태가 그래서 심각한 불공정성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처지이니 논리적으로는 연기라도 해서 좀 공정하게 가자고 하는 주장이 아주 틀린 건 아니다. 예, 그런 이제 유영하 평론가 얘기까지 그렇게 좀 전해 놓겠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한상진 국민의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 4.19 민주묘지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국부로 칭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당의 정체성이 도대체 뭐냐? 더불어민주당보다는 좀 가운데로 가는 줄은 알고 있었는데 이게 어디까지 가자는 거냐? 뭐 이런 얘기가 야권 내에서 지금 다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유영하 평론가. 저는 이제 한상진 교수가 이제 사회학자 아니십니까? 네. 그분은 이제 학자적 입장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뭐 단독 선거를 했다, 단정을 했다, 남북 분단을 고착화시켰다, 뭐 미국의 입장을 옹호했다, 뭐 이런 비판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당시에 만약에 그러한 상황에서 그 미소 냉전 상황에서 남한만이라도 단독 선거를 안 했다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서의 어떤 그 국가가 성립됐겠네.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충분히 학계에서는 얘기되는 거거든요. 학자적으로.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이분이 정당의 창당 준비위원장으로 아니 그건 그렇기 하지만은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뭘 얘기하냐. 학자로서야 그런 주장이 제가 뭐 왜 그런 얘기를 얼마든지. 드리냐 하면은 결국은 현재의 현실 문제, 지금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대립 갈등이라든가 노사 문제, 모든 정치 경제 현안 부분들이 과거와 같이 양분법, 뭐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 그리고 민주와 반민주라는 대결 구도 이런 것으로서 과연 수구라든가 뭐 예를 들면 하여튼 뭐 개혁이라든가 이런 거로 해결될 타이밍은 이미 지났다라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 제가 볼 때는 아마 한상진 그 위원장께서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 어쨌든 공과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앞에를 전부 다 부정하면서 이렇게 역사를 만들어 온 것이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측면에서 이해는 갑니다만 또 어느 측면에서는 이 문제 국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건국을 한 초대 대통령, 그러니까 건국을 한 그런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 국부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 문제는 논란의 소지가 많다. 지금까지는 어쨌든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또 당내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했다는 측면에 있어서 좀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당에서 분명히 앞으로 논의해서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 개인적 견해가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렇군요.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하세요. 국가관과 역사관을 가지고 과거에 우리 정치가 편가르기를 해왔듯이 역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굳이 그걸 가지고 정체성까지 넘겨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안철수 의원이 과거에 새정치를 내세우면서 정체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오리엔테이션 자체가 모호하고 구체성이 없다. 그것이 국민들이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문제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하나하나 정리가 안 될 때는 안철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당 이런 신당의
위원장의 행로가 엄청나게 암초에 부딪힐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더불어민주당 쪽으로부터의 공격이 상당히 강하게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현실적으로 야권 분열 상황에서 야권의 주도권을 어느 쪽이 잡느냐라고 하는 경쟁을 안 할 수 없는데 이때 야권 지지자들의 이 특성이나 이 성향을 보면 아무래도 이 강한 좀 야당성이라 그럴까 또는 뭐 진보성이라 그럴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소구력이 있는 세력이 좀 더 주도권을 잡기 쉽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한상진 이 위원장의 이런 발언 그냥 넘기기 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바로 공격이 나왔는데, 그런데 지금 말씀은 이제 새누리당 입장에서 볼 때 야권 내에서의 이런 논란 또는 논쟁 네. 이게 꼭 새누리당의 선거에 도움이 될까? 뭐 그런 생각을 함직해요. 왜냐하면 이 논쟁이 이 야권 내에서 되면 야권이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이 뭐 일종의 정치의 축이 야권으로 옮겨지는 측면이 동시에 있거든요. 그리고 뭐 새누리당은 여기에 끼어들 여지가 사실은 별로 없어지고 그런 점들은 혹시 없을까요?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 부분을 놓고 일정한 의견 차이는 존재를 합니다. 건국이냐 정부 수립이냐가 있는데 네, 뭐 저는 약간의 이번에 의견 차이는 있죠. 예, 한상진 위원장께서 이번에 그 이런 국부 발언을 해주신 거는 정파적인 걸 떠나서 또 당리장학적인 걸 떠나서 이념과 진영 논리를 떠나서 하신 말씀으로 아주 저는 국민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접근을 하고 바람직한 발언이다. 예. 예.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사가 다 이렇게 전개되어 왔는데 4, 50년대 역사와 60년대, 70년대 역사를 비워놓고 어떻게 지나가냐는 겁니다. 사실 그러면은 우리가 태조 이성계가 건국한 조선은 우리가 다 건국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 비슷한 시기에 중국도 그날을 10월 1일을 건국절이라 그럽니다. 건국일이라 그러고 그렇듯이 우리가 이번 참에 이승만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건국의 아버지로서 예, 새로운 그러니까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경병 의원처럼 얘기하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공격은 더 거세질 것 같죠? 근데 중국도 보면은 그 순원을 갖다 국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저기 모택동을 국부라고 칭하지는 않고 그 순원을 국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신당과 앞으로는 저 민주당과 이런 논란이 계속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신당에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 정책뿐만 아니라 당내 논의를 충분히 해서 이제 일관된 걸 내놓지 않으면 계속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제가 한 가지만 좀 덧붙여도 되겠습니까? 짧게 하시죠. 예. 바로 지금 말씀하신 수는 부분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건국자이기도 하지만 임시정부를 법통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초대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없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가면은 또 근데 얘기가 탄핵받은 대통령이 또 나오고 복잡합니다. 예, 뭐 제가 역사를 잘 몰라서가 아니라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권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안대현 대법관 이제 해운대 출마 준비를 하다가 당의 요청에 의해서 어려운 곳에 출마하겠다고 했고요. 당에서는 안대현 대법관의 위치를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지역구 선정은 본인이 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뭐 이 새누리당도 인재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정리한 안대현 대법관이나 오세훈 전 시장 같은 이 중량감 있는 이 후보자가 많지 않아요. 그 점에서 두 사람을 어떻게 이 배치하는가 하는 문제는 뭐 이 새누리당으로서도 전략적으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겠죠. 자, 이제 장성현 교수. 네. 안대희 전 대법관 지금 뭐 네 군데가 뭐 얘기가 나오는 모양인데 네. 뭐 네 군데 포함해서 어디로 가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앵커께서는 마포갑을 예상을 했는데 우리 방송 기자분께서는 저는 현실적으로 이 네 군데를 봤을 때는 광진갑 지역이 가장 저는 유리하다고 봅니다. 김한길 의원 예, 김한길 의원이 상대로 탈당을 했고 네. 그리고 그 지역에는 전해숙 의원이 17대 비례대표 약사 출신이죠. 그래요. 예.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여기에서 지금 텃밭을 갈고 있었기 때문에 더민주당에서는 아마 전해숙 의원이 공천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김한길 의원을 공천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광진갑
광진갑과 강진을은 좀 틀린 것이 광진갑 부분이 오히려 더 새누리당적인 성향이 상당히 네. 많은 지역, 아파트 지역이고 그렇게 봤을 때 저는 거기가, 광진갑이 예. 가장 이 넷 중에서는 유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광진갑이 워커힐이 있는 그 지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장성호 교수는 이 나와 있는 이 지역구 중에는 이 광진갑 아까 안대전 대표관 당선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서 당선 가능성을 좀 감안한다면 예, 광진갑이다. 예, 그렇게 제안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마포갑도 뭐 당선 가능성이 낮은 데는 아니죠. 그 지역이 토백이들이 많은 동네고 그리고 이제 중학교를 여기서 나왔고 네, 그 아마 나오신 안대전 학교가 상당히 그 지역에 연구가 있는 학교로 제가 알고 그래요.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쪽이 제일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마 이렇게 된 배경은 저는 이제 김무성 대표가 뭐 두 분이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험지로 출마해라서 부산 출마를 그러니까 하지 말게 좀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답이 없었던 거예요, 실제로. 답이 없으면서 그러니까 안대희 대법관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이제 서울로 오면서 내가 좀 유리한 대로 가겠다 아마 이렇게 또 치고 나온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새누리당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오세훈 전 시장이라든가 안대희 대법관은 상당히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는 서울 지역, 수도권 지역에 서울 지역, 수도권 지역에 험지라고 얘기한다기보다도 이 지역에서 나름대로의 바람을 일으키면서 선거를 끌고 나갈 지역에 배치하는 것이 좋다. 그것은 결국은 어떤 지역이냐 하면은 결국은 야권의 리더가 있는 대표하는 사람들의 지역이라든가 야당에서 3선, 4선한 지역 이런 동네에 가서 딱 붙으면서 나름대로 바람을 일으켜야지만 새누리당의 전체 의석수에 도움을 주는 것이지 내가 이쪽이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이러한 공학적 판단을 하면 추천해 보세요. 어느 지역? 저는 뭐 박영선 의원 지역이라든가 이런데 구로는 사실상 뭐 야권이 지지자가 상당히 있는 데고요. 그런 아니면 뭐 안철수 의원이 하는 노원병이라든가 예를 들면 그런 정세균 의원이 하고 있는 종로도 물론 정세균이 현역입니다만은 상승하는 어떤 상당히 뭐 새로운 인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더 그런 데 가서 부딪혀서 그런 데 가서 부딪혀서 뭔가 좀 이런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좀 이런 데 가면 뭐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면. 현에는 어떻게 어느 지역을 추천하고 싶어요? 저는 이번 주 중에 안대희 전 대법관은 이분은 자기 지역구를 본인이 의중에 두는 곳이 있다 그랬기 때문에 발표를 할 걸로 보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이번 주를 넘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황 정리에 따라서는 저는 뭐 지금 차원에서 하자면은 종로 그대로 가는 것이 당 차원에서 가장 좋지 않느냐. 오세훈 시장은 종로. 예. 그러면 안대희 전 대법관은? 지금 거론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국민이 진행된 걸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거론되고 있는 거 10곳이 넘습니다. 방금 강성규 새누리당 후보가 나와서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여야에 뛰고 있는 그 예비 후보들이 지금 인재 영입 대상으로 돼서 뛰고 있는 분들 못지않은 분들이 다수들이 뛰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두 분을 놓고 험한 지역을 장기판에 뭐 다루듯이 하고 있는 부분도 저는 좀 맞듣지가 않고 그리고 정치 지도자 한 분을 기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왜 자꾸 정치 지도자를 맞붙여가지고 죽이려고 그럽니까? 이게 지금 표적 자객공천 국면인 것 같은데 이런 측면에서 벗어나서 제가 새누리당 측면에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든 수도권 특히 서울이 굉장히 불리한 지역입니다. 새누리당은 이 지역에서 수도권까지 포괄할 수 있는 바람을 일으켜서 여당의 안정적인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해서 보기 좋게 해서 그러니까 어디를 지금 추천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죠. 특정 지역을 말씀 안 하셨는데. 안대희 전 대법관 이런 분들은 자격공치라고 보지 않고요. 타격공천은 아니고 이것은 양당의 대표적인 인물이 한번 붙는 거죠. 과거 총선에서 항상 그래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봐야지 할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뭐 제가 어디를 추천할 그런 입장은 되지 못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저는 그 새누리당에서 전략적으로 좀 계속 시간을 끄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은 이 두 분을 띄워주기 위해서 계속 그런 거 아니겠죠? 선거운동 얼마나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도 선거운동 해주고 있는 엄청나게 해주고 있고 온통 매체가 두 사람에 계속 보도되고 있어서
이만한 선거운동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일부러 제가 이 전략적으로 끄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서 더 이상 계속 이런 문제 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어느 면에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이거 시민들을 우롱하는 거다. 그래서 빨리 결정해 주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오세훈 의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종로 출마가 안 되면 원래 그 광진으로 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지금 거기 살고 계시고 원래 제가 개인적으로 듣기에는 그 따님이 그 광진의 그 집을 상당히 좋아한다고 주변에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글로 돌아가는 것이 저는 가장 순리적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제 정장성 의원이 이거 두 사람은 선거운동 도와주는 방송일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예,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새누리당 쪽에서 뭐 6명을 영입했는데 뭐 자기 발로 걸어왔다 이렇게 한마디 하는 바람에 이게 영입이 아닌 걸로 되게 됐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예, 뭐 더불어민주당은 아까 많이 짚어봤습니다만은 김종인 전 의원 영입까지 어쨌든 뭐 한 명 탈당하면 한 명 영입하는 식으로 하여튼 이렇게 하고 있고 예, 국민의당 쪽은 약간 좀 주춤한 것 같죠? 예. 어쨌든 지금 이 시점까지 예, 이 3당의 영입 경쟁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겠는지 이번에는 현 의원부터 좀 짧게 하시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국민의당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걸로 먼저 봅니다. 그 새누리당이나 더민주당은 그 인재 영입을 해야 되는 입장이지만은 그 안철수 신당, 국민의당은 네. 교섭단체를 먼저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선거 체제도 정비를 하고 국가 보조금도 받을 수 있기 네. 때문에 지금 이제 16분을 영입했습니다만은 뭐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정도면은 채워질 걸로 봅니다만. 현역 의원 말씀하시는 거군요. 예. 그 부분이 더 급한 거죠. 그 네. 부분이 예. 예. 정장수 의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국민의당이 거기서 아무래도 여유가 더 있겠죠. 많이 앞으로 신인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제 인물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 지금까지 보면 거의 법적인 인사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제가 볼 때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지금 여야 다 합쳐서 예, 공이 전에도 보면 검사 출신들, 변호사 출신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무슨 국회가 무슨 이게 법조인 국회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또 그런 현상인데 어쨌든 네. 제가 뭐 민주당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최근에 어쨌든 그 운동권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은 보입니다만 좀 각계의 전문가들 지금 시대가 워낙 많이 변해서 네. 좀 각계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와서 반영하는 새로운 국회가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법조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법조인 많은 건 사실이에요. 예. 예. 지금 영입 과정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제일 선진적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가요?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외부에서 성공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영입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제일 앞서가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뭐 저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숟가락 하나 얹으려고 하다가 이상해져 꼴이 돼버렸고요. 사실상.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정당 체계와 조직을 안 갖추고 있어요. 상당히 걸음마 초보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정당을 만들 건지 어떤 방향을 가질 건지 어떤 대중성을 가질 건지 이런 부분들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입을 한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앞서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요. 예. 뭐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집권 여당이고 보수당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재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고민이 영입을 해야지 국민들이 그래도 새롭게 당이 바뀐다는 것을 알 텐데 그것을 못하는 것이 지금 그리고 김무성 대표가 또 영입은 전략 공천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인재영입위원장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가장 다급한 더민주당이 지금 사활을 걸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빠져나간 만큼 채워야 되니까. 예, 그래요. 지금 뭐 장 교수 말씀하신 대로 그 3당의 인재 영입 과정을 보면 절박성이 좀 다르다는 게 우선 느껴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죽기 살기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인재 영입 아니면 다 죽는다 이런. 따라서 당 대표부터 하여튼 이 일에 매달리고 있고. 반면에 뭐 새누리당은 제일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또 룰 자체가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 영입을 해도 이거 어떻게 공천을 줘야 될지가 좀 막막한 상태니까 아무래도 좀 소극적으로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영입은 해놓고서 제 발로 걸어왔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버리는 이 해프닝도 좀 발생하고 그런 점에서 그러나 저는 선거란 게 결국은 그 각 당이 공직 후보자를 국민 앞에 내놓고 심판받는 건데 이 점에서 기존의 이 뭐 현역 의원이나 또는 기존의 인사들만 가지고서 조금 부족해서 영입하는 건데 예, 이 점에 있어서 지금 뭐 절박함 때문인지 더불어민주당이 좀 앞서가고 있다 이런 점은
각 당에서 좀 유념해서 좀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뭐 이런저런 말씀 듣다 보니까 약속된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끝내야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네.